나폴레옹이 무너지고 빈에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라고 하죠. 여기에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이었던 메테르니 회의가 주도하는데요. 이 회의가 표방했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정통주의. 이 정통주의라는 게 뭐냐? 유럽 모든 나라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정통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회의가 약 1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냐? 빈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빈 체제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이 회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빈 회의라고 불러요. 빈에서 열었기 때문에 이 빈 체제, 빈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이 무너진 다음에 유럽이라는 곳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중요해졌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했던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빈 체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 혁명 과정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기존 질서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유 하나로 다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운동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의회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랑 선거권 투쟁 이런 식으로 주로 나타나요.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은 뭐로 나타나냐면은 주로 독립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빈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흔들리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유럽 각국에서는 니네가 아무리 때려잡아도 우리는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독일에서는 브르시엔샤프트라는 학생 조합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그 카르보나리 당이라는 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막 독립과 자유주의와 독립 이런 운동을 막 전개해 나가기는 하지만 열심히 탄압은 받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빈체제의 흐름은 이 빈체제에 반대하는 흐름 어디도 나타나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시몬 볼리바르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된 독립운동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진 이후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유럽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의 뿌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슬람 애들한테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을 누르고 싶어 하고요. 영국과 프랑스 마찬가지 오스만 제국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각국에 있는 자유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막 그리스 독립전쟁에 직접 참전하기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빈체제가 유지가 되어 거의 40년 가까이 유지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프랑스는 빈체제가 만들어지면서 혁명 전에 통치하던 이 부르봉 왕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의 손자 루이 18세가 등장하게 되어 거의 손자뻘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샤르 10세라는 인간이 전제 정치를 실시합니다. 자, 전제 정치 영국에서도 나오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도 해산하고 시민의 자유도 제한합니다. 그래서 샤르 10세의 7월 칙령에 보면은 정기 간행물의 발행 자유를 정지한다. 어떠한 신문이나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정기 간행물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잡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발행할 수 없다. 하원도 해산하겠다. 그리고 하원 의원의 숫자도 줄일 거야. 그리고 하원이 헌법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선거권 이런 거는 다 세금 낸 금액에 따라 결정할 거야 라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유를 맛봤던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유를 맛봤던 이들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선 거예요. 자유주의자와 파리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은 루벤 들라크루아라는 작가가 그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막 탄압받고서 그래 막 진압받고 막 있는 그 시체 위를 자유의 여신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자유주의자와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당시 국왕이었던 샤를 10세를 쫓아냅니다. 자, 그럼 왕을 쫓아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새롭게 왕으로 앉히게 돼요. 자, 근데 왕정을 실시하니까 이 인간들이 또 똑같은 짓을 전제 정치를 했죠. 혁명 이전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입헌 군주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헌 군주제로 가게 되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7월 왕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그럼 이 7월 왕정이 만들어지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7월 달에 열렸다라고 해서 7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7월 혁명의 원인과 그 다음에 결과는 이미 나왔죠. 근데 이 왕의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프랑스인들이 일어난 것, 들고 일어섰던 것은 주변 국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자유주의 운동을 촉진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이탈리아당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당이 마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성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7월염의 영향으로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은 네덜란드 남부에 있던 한 지역이 독립하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벨기에입니다. 그 벨기에가 드디어 독립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7월 왕정이 잘 가면 좋겠죠. 하지만 7월 왕정의 한계점은요. 시민들이 통치는 해요. 하지만 그 시민들은 소수의 부유한 자들, 은행과 같은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땅이 많은 대지주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830년대 프랑스는 산업화가 발달해요. 그러면서 점점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선거권은 제한적으로만 부여가 되고 있어요. 부유한 시민한테만, 이들한테만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층 시민들과 그 다음에 산업화로 인하여 성장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권 확대 요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결국엔 뭐겠습니까? 선거권 확대. 결국에는 돈 많은 인간들만 선거권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나 같은 모든 인간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루이 필리프를 쫓아내면서 왕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자들과 시민들,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롭게 공화정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기존의 국민공회 시절과 대비하여 이때를 제2공화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공화정은 왕이 없죠? 그럼 입헌군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냐? 1848년 2월 달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거권을 확대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확대 안 해주는 이 국왕을 쫓아내고 새롭게 대통령을 앉힌 이 사건을 2월 혁명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들이 잘 안 다뤄요. 자, 2월 혁명의 영향 여기까지는 다뤄줍니다. 2월 혁명은요, 그동안 프랑스에서 왕정이 다시 엎어지고 공화정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주변 국가로 전파가 돼서 오스트리아에서는요, 그동안 빈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메테르니가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나라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하면서 빈체제가 붕괴가 돼요. 자, 이때 이 민족주의가 운동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결과까지도 가져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이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이 권력을 잡더니 더 해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그 큰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을 이제 나폴레옹 3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금융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노력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국력을 해외로 더 자랑하기 위해서 크림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인도는 뺏겼고 중국의 주도권도 영국한테 뺏겼으니까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인도와 중국 사이다라고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거든요. 이 인도 차이나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식민지로 삼아요. 그리고 이때 조선에 나타나서 병인양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근데 파리의 도시가 너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이러니까 오스만이라는 건축가에게 의뢰를 하여서 파리의 모든 것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지금과 같이 저 개선문이 중심이 되어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도시를 만들게 돼요. 이것을 파리 현대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이 나폴레옹, 즉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돼서 잘한 거는 저 파리의 현대화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저 외관은 건들지 않는다. 내부는 인테리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외관은 절대 못 건들게 돼 있어요. 파리는 그래서 겉모습은 되게 후질근해 보여요, 건물들이.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인테리어가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것이 오늘날 프랑스의 관광상품이 되죠. 자, 근데 이 프랑스 제2제정 나폴레옹 3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프로이센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프랑스를 쳐들어갑니다. 네, 나폴레옹 3세가 직접 전쟁터 나갔다가요, 얘가 6주 만에 항복하고 도망가 버려요. 프랑스가 계속 전쟁하지만 지도자 없는 전쟁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프랑스가 패배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재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이때를 제3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가 무너질 때까지 프랑스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특징인 공화정 체제가 완전히 틀을 잡게 되는 게 바로 이때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공화정도 처음에는 불안해요. 그래서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패배한 다음에 이 프로이센에 대해서 항복을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파리 코민이란 걸 만드는데 어쨌든 그 프로이센 군대의 힘을 좀 등에 업은 정부군이 진압을 하면서 무너지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프랑스는 이 공화정이 계속 발달하면서 뭐 1900년대 초반에는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그 하나의 한 드레피스라는 장교에 대한 그 사건 조작 이 사건으로까지 번져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프랑스까지 봤다면은 주변 국가들에서는 도대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